지금 당장은 아마 유가가 안정되기를 아마 기대를 할 거고,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미국 국채금리가 안 튀는 겁니다. 지표를 딱 하나만 봐라라고 얘기하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유가가 올라와서 금리를 자극하고 금리가 올라가서 또 이제 투자가 위축되고 그런 것들을 다 우려하는 거거든요. 전쟁 끝나고 나면 기존에 잘 가던 뭐 반도체나 이런 쪽은 다시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근데 새로운 섹터가 등장을 하고 있죠.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증권회사에서 뛰쳐나와서 위즈웨이브라는 회사를 차리고 방송과 교육 쪽에 집중하고 있는 이건희 대표라고 합니다. 처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앞으로 종종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가 사고쳐서 빠진 건데 물론 이제 실자리에서 또 한번 빌미가 된 거죠. 그러니까 2월 달에 좀 지나치게 급등했던 부분들을 좀 반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투자자분들이 많이 잊어버리셨는데 3월장에는 사실 전쟁이라는 이슈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크긴 했지만 우리가 돌아보면 11월에서 12월까지도 한번 되게 큰 조정장이 있었습니다. 긴 조정장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러면 9월, 10월 달에 급등했던 부분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1000포인트 이상 올라오고 난 다음 달은 항상 조금 안 좋았다. 우리 또 2월 초에도 그랬습니다. 2월 달에 좋았다고 생각하시는데 명절 전까지만 해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1000포인트 이상씩 올라올 때 그 조정, 이런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펀더멘탈에선이 아니라 이제 매크로 이슈 때문에 이번엔 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펀더멘탈은 좀 더 좋아지고 있다. 뭐 3월 수출입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 확인을 해보면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이슈만 좀 사라진다라고 하면 그동안 이제 안 좋았던 악재들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 나왔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부각이 안 되면서 오히려 이제 숫자로 이제 갈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동이라는 지역적인 특징이 있겠죠, 그죠? 우리나라가 이제 중동 쪽에서 원유를 거의 한 뭐 69%에서 70%를 이제 가져오고 가스도 마찬가지로 천연가스도 거의 대부분 카타르 쪽에서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이 이제 특히 그렇죠. 동아시아 쪽 뭐 대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전쟁은 미국이 일으켰는데 피해는 이제 우리 동아시아 국가들이 좀 많이 보는 형태로 좀 이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일본과 우리나라는 대미 투자라고 하는 약속을 했죠. 미국에 3,500억 달러, 뭐 5,500억 달러 약속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엔화도 약세로 가고 있었고 원화도 1,400원대까지 올라가는 약세를 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밸류가 반영돼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돈이 달러로 바뀌어서 나갈 거를 이미 선반영해서 이제 좀 올라와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그러면 원유의 수급까지 묶인다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거라는 밸류를 측정해서 환율이 튄 거죠. 그래서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이 판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보를 얘기하는 채널은 구독을 끊어버리셔야 돼요. 결국엔 뭐냐면 이거는 결과물이죠. 환율이 원인이 된 게 아니라 환율은 결과물이고 그걸 이제 오늘 이제 반등장에서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미국 시장이 반등하고 우리 시장이 반등하니까 그냥 환율이 급격하게 내려와 버리죠.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 오늘 외국인들이 사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오히려 여러 가지 경제 여건들을 반영해서 지금 환율이 높아 있는 상태고요. 우리나라 체력에 대비하면 뭐 저도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서 이제 요약 정리를 해드리면 한 1,300원대 후반에서 1,400원 초반에 가 있는 게 적정 환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좀 단기간에 좀 빨리 전쟁 이슈가 좀 마무리되면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영향이 있겠죠. 다 영향이 있고 지금 당장은 아마 유가가 안정되기를 아마 기대를 할 거고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미국 국채금리가 안 튀는 겁니다. 지표를 딱 하나만 봐라라고 얘기하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유가가 올라와서 금리를 자극하고 금리가 올라가서 또 이제 투자가 위축되고 그런 것들을 다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전전일장인가 이제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올 때 보면 빅테크 회사들,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막 급락이 나왔잖아요. 5%씩 빠지고 그런 이유가 뭐였냐면 결국에는 금리를 건드리면 투자가 위축될 수 있죠. 그럼 엔비디아의 칩을 사는 많은 이제 그 회사들, 메타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지금 다 구글도 마찬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이 세 회사 공통적으로 지금 본인들이 번 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회사채를 발행해서 앞으로 더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가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우려들을 한꺼번에 반영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해소되면 사실은 이제 별 문제 없이 갈 가능성이 높고, 또 파월 의장이 하버드 대학교 가서 강연회 하면서 생각보다 뭐 완화적인 비둘기적인 발언들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전쟁 때문에 유가가 튀어서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공식, 이런 공식을 대입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금리가 채권금리가 좀 내려왔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채권금리가 올라가는 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코 아닌 타코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전쟁의 시한을 정하고 상대방이 뭐 휴전할 의사도 없는데 본인이 일으켜놓고 본인이 그냥 철수하는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지금 하니까 결국에는 금리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고요. 금리가 안정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제 환율도 안정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가라는 거는 이 호르무즈 해협이 통과가 된다는 것만 이란이 뭐 여기를 틀어막지만 않으면 점차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쟁 끝나고 나면 기존에 잘 가던 뭐 반도체나 이런 쪽은 다시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근데 새로운 섹터가 등장을 하고 있죠.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석유화학 관련 종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ESS 이런 것들을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유가가 급하게 다시 66불대까지 떨어지진 않겠죠. 그럼 당분간은 유가가 한 80불대에서 유지할 거라는 거를 기준으로 잡고 예전보다는 고유가죠. 그 상황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인류가 되게 멍청한 게 뭐냐면, 야 우리 신재생 해야 돼 이러다가 유가 싸지면 아예 그냥 기름 쓰자 그랬다가 또 유가 올라가니까 아 우리 신재생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신재생으로 지금 발전을 엄청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1.7년이면 만드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태양광이 더 많이 쓰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 믹스에 대한 관심이 커질 거고, 그래서 국내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분간 공급망 이슈가 교란되었던 석유화학 섹터도 생각보다 쇼티지가 나면서 한동안 구조조정한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없어서 못 파는 품귀 현상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관련된 섹터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서 한 2,200, 2,300 정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6,300을 찍고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또한 이 작년 하반기에 외국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주식을 한 30조 가까이 샀어요. 샀는데 너무 많이 올랐죠. 기계적인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계적인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흥국 지수 펀드에 만약에 한국의 비중이 정해져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얘가 2배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한 5%만 담아야 되는데 얘가 10%가 되면 5%를 팔아야죠. 그런 물량들을 좀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다가 우리 이제 지금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3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엄청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1월 달에도 팔았고요. 12월에도 팔았고요. 2월 달에도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거를 이제 막대한 개인들이 이제 배인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막아주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는 한국의 비중을 높이든 아니면 우리가 이제 6월 달에 선진국 지수 MSCI 선진국 지수의 관찰 대상국이 되거든요. 그러면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포지션이 올라가겠죠. 포션이. 그거에 대한 포션 때문에 다시 또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 액티브 펀드들이 좀 들어오면서 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돌아올 거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았다, 그러니까 꼭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006년에서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도 굉장히 좋았던 IT 붐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MP3 유행할 때, 디지털 카메라 유행할 때 낸드 플래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한 7년의 호황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죠. 반도체가 7년 호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AI 때문에 지금 몇 년째냐면 한 3년째 들어섰죠. 근데 앞으로 한 4년에서 5년 정도 더 호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뭐 갖고 있는 거는 뭐 굳이 필요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사면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옛날 사고방식이에요. 우리 2007년도 고점도 개인들이 만들었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때도 개인들이 만들었죠, 고점을. 그러니까 개인들이 만드니까 빠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상황이 좀 달랐죠. 아까 2006년도 예를 제가 드렸잖아요. 이제 랜드 플래시 얘기할 때 그때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외국인들은 일단은 기계적 매도를 하고 나면
우리나라 포지션을 더 늘리든가 비중을 늘리면서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액티브 펀드가 다시 또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정체되어 있다라고 하면 다시 또 이쪽에 포지션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건 잘 모르겠지만 개인들이 들어오는 게 나쁜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들도 같이 부자가 돼야죠, 그죠? 그리고 지금 자금이 개인들이 투자할 때가 사실은 마땅치가 않죠. 정부도 지금 부동산에서 이제 우리 증시로 돌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왜 미국으로 다 갔죠? 이유를 보면 결국에는 미국 주식은 안전해. 오래 들고 있으면 수익이 나. 근데 그게 옛날에도 그랬을까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안 그랬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401k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401k가 그러면 기관 자금이냐? 그게 아니죠. 개인들 자금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을 기관과 엄청난 그 펀드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ETF들을 개인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재산의 그 분배를 보면 우리는 부동산이 7, 80%인데 거기는 주식이 7, 80%입니다. 개인들도. 그래서 그렇게 구조를 바꿔가면 이게 안정화되면 좋겠죠. 근데 예전에는 개인들이 사면 꼭지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계속 박스권 장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올라가면 누군가는 팔고 여기는 중장기적인 성장이 어려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누군가는 또 누가 먼저 팔고 나가냐 이런 싸움을 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제 좀 시대가 바뀌고 있다. 벌써 지금 뭐 빠졌다고 죽는 소리 하지만 5,000포인트 이상이 있잖아요. 그죠? 코스피는 코스피대로 매력이 있고요. 저평가되어 있다. 코스닥은 저평가는 아니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섹터죠. 코스닥은 약간 정책적인 효과, 그 다음에 뭐 연기금의 투자 비중의 확대 이런 것들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들, 그 다음에 지금 뭐 안 좋은 기업들을 좀 내보내고 하면서 정화를 좀 하고 나면 코스닥도 다시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코스피가 안 좋아지는데 코스닥 혼자 좋아질 수는 없다. 결국에는 코스피가 견조하게 올라가면서 코스닥이 따라가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특정을 이제 나누지 말고 포트폴리오 배분하실 때 코스닥 ETF 좀 많이 하시는데 그 ETF 사실 때 내가 일부를 좀 편입해 보는 전체 자산의 한 뭐 20, 30% 정도는 코스닥으로 해보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 있는 회사들이 올라가면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리스크도 그만큼 크다. 자기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태양광 관련주를 사라라고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솔루션 사시고 어떤 분들은 저기 작은 뭐 신성이엔지 뭐 이런 거 사시는데 그건 본인 성향에 따라 달린 거고요. 반도체주 사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삼성전자 사시고 어떤 분들은 저 밑에 있는 뭐 테크윙이나 이런 이제 장비주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건 성향에 따라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본인에 맞게 가시면 된다. 리스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 섹터 잘 나가는 섹터에 좀 빠른 종목들 뭐 이런 거 하시면 되죠. 그리고 대신에 그런 종목은 변동성이 크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뭐 아니면 돌 수도 있고 조정도 크게 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감내할 수 있는 분들만 하시면 되고 좀 이제 편하게 투자하실 분들은 저는 그냥 시가총액 그 섹터 내에서 시가총액 큰 종목을 사시라고 말씀드려요. 만약에 반도체가 잘 나간다 그러면 편하게 투자하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사시면 되죠. 재밌는 건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변동성이 더 큽니다 원래. 근데 그것도 아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뭐 2차 전지를 하시는데 2차 전지 내가 뭐 사야 되지? 에코프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LG 엔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그 안에서 코스닥 내에서도 만약에 고르시면 조금 그 안에서 섹터에서 좀 시총이 큰 종목을 고르시는 게 낫다. 선택의 기준을 모르면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으로 가자. 한마디로 주도주 내에 대장주를 가자 이렇게 주도 섹터 내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